지난 3월 열린 홈플러스 경영진의 기자간담회. 이들은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로 코로나19의 여파와 온라인 쇼핑 급성장, 각종 규제 등 외부 요인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회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규제는 풀리지 않는데 고객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셨고 코로나 때는 특히나 집 밖에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심지어는 마트에선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안 MBK는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10년 동안 홈플러스로부터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 MBK 파트너스에 준 돈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영원입니다. 영원. 저 스스로 여기 월급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돈 받은 거 없고요. 그러나 이 말이 홈플러스로부터 빠져나간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도 구천의 홈플러스 매장. 건물 외벽에 고별 90%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점업체들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전국 상위권 매출을 기록해온 알짜 매장이었는데 홈플러스는 2013년 부지와 건물을 팔고 여기를 다시 빌려 영업을 하는 이른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입한 자산운용사가 이곳에서 주상복합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오는 7월 폐점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매출 1등, 2등 이렇게 갔었거든요. 여기가 매장이 큰데 없어지면은 아무래도 가까운데 불편하잖아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홈플러스 매장이었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건물. 이 일대 유일한 대형마트여서 지역의 랜드마크였는데 홈플러스는 2022년 이곳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상가가 있으면 구입하러 오기도 하고 차량도 이 정도 많은데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빈 도시같이 너무 초라하지 그 정도.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세일앤리스백과 전포 매각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가자, 김해, 동대문, 북수원 점포를 시작으로 울산 남구, 의정부, 그리고 홈플러스 본사가 있는 강서점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매출액이 전국 5위였던 부산 가야점을 비롯해 알짜 점포들까지 줄줄이 팔아치웠습니다. 팔린 부지에는 속속 재건축이 시작되며 임차 계약을 끝내고 문을 닫는 점포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문 닫을 일이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직원들한테 통보식으로 발표를 했었으니까 너무 황당했었죠.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인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각된 점포와 물류센터는 모두 28곳. 매각 금액은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14개 점포가 세일앤리스백으로 전환되면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임차 점포는 전체 점포의 절반이 넘는 6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점포 한 곳의 평균 임차료는 월 5억 원으로 임차료로 나가는 돈만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조 원어치의 자산을 팔고도 매년 4천억 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상황. 이유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빌려온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최초 인수할 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어요. 차입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인수를 했고, 근데 그거를 당연히 갚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갚으려면은 결국은 부동산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앞으로 홈플러스의 미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이 시작해 이후 영국 유통그룹 테스코가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어피니티와 칼라일과의 사모펀드 3파전 끝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규모는 당시 한국 기업 인수 사상 최대 금액인 7조 2천억 원. 투자 차익을 우선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17조 원대의 인수 금액은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MBK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라인드 펀드 3호 등에서 조달한 돈은 3조 2천억 원 뿐이었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 외에 외부에서 2조 8천억 원의 차입금을 새로 끌어들였습니다. 담보는 당시 MBK의 자산이 아니라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주식 등이었습니다.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대규모 차입 매수, 바로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차입했던 어떤 이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무리한 경영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한국신용평가가 지난 5월 초 낸 분석 보고서. 과중한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과 금융비용 부담에 대응해 시설 투자는 제한적으로 하면서 보유 점포 매각을 지속했고, 이로 인한 시장 내 경쟁력 악화와 임차료 부담 확대가 이익 창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돼 있습니다. 인수금융 차입금. 그러니까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차입한 빚을 갚기 위해 투자는 덜하고 자산은 매각하고, 덩달아 점포 임차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행주 쥐어 짜듯이 그런 기법으로 쓰고 회사는 남는 게 없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잠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세일 앤 리스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 매각 대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수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1년간 홈플러스의 매출과 최근인 2023년 3월부터 1년간 매출은 거의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1944억 원 이익에서 1994억 원 손실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 점포에서 운영하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시 빌리게 되니까 또 이제 비싸게 임대료를 계속 장기적 줘야 되는 거죠.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임대료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통 과정이 이제 온라인으로 점점 바뀌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돈이 없어가지고 제때 투자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실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MBK 측은 스트레이트에 점포를 매각해 임차 형식으로 운영한 건 더 많은 자금을 장기간 조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인수금융 비율 내에서 차입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빚 돌려받기를 하며 홈플러스를 쥐어짜다가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손을 빌려 먹튀를 시도하는 것이 이번 기업 회생 사태의 본질입니다.